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드디어 오늘 저와 함께 조선시대 마지막 강의를 들어갈 겁니다. 바로 42강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자, 여기는 앞에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조선 후기의 경제, 사회, 문화 다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선 후기 문화를 주고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를 물어볼 수가 있고, 조선 후기의 경제와 사회를 던져놓고 조선 후기의 문화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 때 문화는 시험에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으로 뭐가 있냐면 서민 문화가 있어요. 요거 잠깐 정리하고 돌아올 건데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갈 건데요. 조선 후기 문화입니다. 우리는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이 뭐냐? 바로 서민 문화다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서민이 문화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서민이 문화를 누리거나 즐겼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면 조선 후기 때 서민 문화가 이렇게 등장했던 배경이 있겠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나세요? 또 이양법 때문에 모든 게 바뀐다니까요. 이양법 모내기법 때문에 떼돈을 번 분홍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홍들이 시장에 가서 사치를 부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또 사상들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분홍,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이런 애들이 이제 문화까지 즐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면 뮤지컬 보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저에 대한 선물로 제가 적어도 뭐 분기별로 힘들더라도 한 1년에 2번 정도는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매주 보고 싶어요. 근데 매주 보지는 못합니다. 이러면은 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여자가 없어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열악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은은하고 잔잔하게 연애를 많이 했어요. 가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 비싸요, 뮤지컬이. 예를 들면 뭐 썸을 타든 여자친구도 누구랑 갔다. 그러면 둘이 가게 되면은 표값만 기본 일단 30 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밥도 먹을 거 아니에요. 카페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을 뮤지컬을 30만 원짜리를 보는데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칼질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날 하루에만 50만 원 정도 쓰는 거예요. 매주 50만 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파산이에요, 파산. 그래서 어떻게 1년에 2번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똑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문화를 즐기겠죠. 돈을 많이 번 분홍 상인들, 경제적 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문화를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 문화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서당 교육이 활성화돼요. 서당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훈장님 코 질질 들리는 애들. 하늘 천 따지 금을 현 누를 황 기역니은 디글리을. 한글과 한자를 배우는 거. 이건 또 뭐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서민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면 한글 소설의 유행이 있어요. 이게 왜 조선 후기 때 와서야 유행을 할까요? 홍길동전. 누가 재밌는 거 몰라요? 뭘 알아야 읽죠. 여러분들 외국의 헐리우드 영화 중에 진짜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그거 만약에 자막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봅니다. 저도 못 볼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영화관에 앉아있다가 옆에서 누가 웃는다 그러면 웃긴 건가? 하하하 같이 웃겠죠. 조선 후기 때 서당 교육이 발달하면서 이제 한글 소설을 읽을 수 있는 계층들이 넓어지는 거예요.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수도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소설이 조선 후기 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당 교육이 왜 조선 후기 때 와서야 활성화될까요?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정말 뒷바라지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뒷바라지를 받아서 일단 기본 초딩 6년, 중딩 3년, 그 다음에 고딩 3년, 일단 기본 12년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집이 유복하다면 대학교 4년 정도까지도 지원을 받죠. 그러면 총합 16년 플러스 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뭐 한 20년 가까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려 최소 일단 기본적으로 12년 동안 부모님의 등골을 쪽쪽쪽쪽 빨아먹는 등골 브레이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쪽쪽쪽 빨아먹는 동안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아낌없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하나죠. 적어도 내 자식 새끼만큼은 나보다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 약간 죄책감이 들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따로 사시는 분들은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요. 또는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의 품을 한번 안겨서 또는 안아드리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자식 새끼만큼은 과거 시험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적어도 한자나 한글 정도는 참 읽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서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당 교육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글을 읽게 되면서 한글 소설이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겠죠. 그러면서 서민 문화가 또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가서 한글 소설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그러면서 이때 누가 또 인기를 얻냐? 전기수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게 파란색으로 쓰면 안 되겠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최근에 심화에서 자주 언급이 돼요. 이 전기수가 뭐냐면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뭐를?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언어 시간이나 역사 시간에 이런 거 그 학창 시절에 보면 책을 읽으라고 시키잖아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야 오늘 15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읽어봐.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좀 재밌게 읽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도 훨씬 재밌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천직입니다. 전기수.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전기수도 같이 인기를 끌었다. 조선 후기 경제나 또는 문화 문제가 나올 때 전기수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조선 후기 내용이네? 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글 소설이 유행을 하고요. 또 하나 뭐가 인기를 끄냐 조선 후기 때 시사 조직이 결성이 돼요. 이 시사 조직은 뭐냐면요. 시조를 쓰는 거예요. 당시 조선 사람들의 가장 문화 엘리트들이 했던 게 뭐냐? 바로 시조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술잔을 왜 들었어요? 아, 이겁니다. 시를 하나 딱 써요. 쓰고 어떻게? 술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턱 잔에 따르면서 동진이가 쓴 시구 나는 로또 1등 아름다운 시구다. 너의 시구도 만만치 않아. 이런 식으로 서로 칭찬해주는 거. 이게 시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 조직 같은 경우는 누가 주로 조직을 했냐? 지금으로 치면 시조를 쓰는 동아리죠, 동아리. 요거는 중간계층이었던 중인계층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사 조직이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럽게 또 시조 쓰는 게 큰 트렌드가 되는데 문제는 시조를 쓰는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조는 음가, 율, 탁탁탁 귀신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그런 규격에 얼매이지 않는 정말 자유롭게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바로 사설시조라는 게 큰 인기를 끌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설시조가 유행했다라면 조선 후기의 또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시장에 호객행위가 확 활발해집니다. 그런 호객행위가 활발해지는 일환으로 또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이벤트 또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벌어져요. 대표적으로 뭐가 벌어지냐? 바로 판소리라는 게 벌어집니다. 판소리. 판소리는 잠깐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낭군 허둥둥 내 낭군 네, 지금 방금 들은 게 은동진의 판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판소리가 이거예요. 네. 둥둥 내 낭군.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련님은 어디로 같이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판소리인데 사실 제가 판소리를 아까 명창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웠던 이유가 뭐냐면 방송에 이제 많이 부를 줄 알고 부르면은 장기 자랑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나는 그래도 한국사 강사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한국적인 거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판소리를 배웠는데 제가 한 몇 달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그만뒀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까 그 음성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음치는요 판소리를 해도 음치더라고요. 제가 약간 박자 이런 거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약간 반박자가 빨라요. 그렇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유별나게 좀 뚜렷하게 잘 들리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음치는 노래만 음치가 아니라 바른 소리를 내도 음치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판소리를 시장 앞바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동진이 호! 이러면 심청이가 임당수의 뿡덩!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이때 물건 이렇게 팔고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선 후기 때 호객의 일환으로 판소리 같은 게 또 큰 인기를 끌었구나. 물론 판소리 자체만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또 서민들의 또 사랑을 받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탈놀이가 또 큰 인기를 끕니다. 요거 두 개는 전부 다 상업계의 발달과 또 관련이 있어요. 호객행위 일환으로 이번에는 탈놀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또 탈을 또 써줘야 돼요. 바쁩니다. 탈을 또 써줘야 됩니다. 빠밤. 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탈춤 또 봤어요. 사료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어느 시간에 또 봤던 거 보면 항상 이 탈놀이의 주인공은 정해져 있죠. 누굽니까? 우리 말뚝이. 말뚝이는 양반의 노비죠, 보통. 그래서 이 양반의 노비였던 말뚝이가 항상 뭐래요? 자기 주인을 깝니다. 우리 주인님 똥 싼다 냄새 지렸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나왔으니까 예전에 있던 회사의 사장님들을 까면 옛날 사장님 똥 쌌다 지린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반응이 없겠지만 그 회사에 소속돼 있던 직원들은 다 까르르 웃고 난리가 날 거예요. 즉 뭐냐, 양반들을 까므로써 어떻게 당시의 서민들이 그거 보고 신나고 웃고 하는 거죠. 이거를 또 어디서 하냐, 또 시장 앞바다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왔어요 노비가 왔어요. 양반 오줌 지렸다 냄새. 그러면서 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객행위로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이게 바로 탈놀이입니다. 탈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지금 서민문화의 특징을 봤어요.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서민문화의 특징을 봤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오면 요거 다 줘요. 한글, 소설, 시사, 조직, 판소리, 탈놀이, 사설, 시조, 장난샤나, 꾸랑꿍. 다음을 아우를 수 있는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 서민문화의 발달을 찾으면 정답이고, 또는 여기 있는 문화 중에 몇 개, 한두 개를 딱 사료나 아니면 사진을 주고 다음 같은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을 옳은 것은 조선 후기 문화 또 다른 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찾으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에서도 서민문화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화풍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민화예요. 민화. 민화는 말 그대로 민이 그린 그림이에요. 서민이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림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 민화를 가져왔습니다. 빰빠바밤 빰 꽁. 지금 보시면 물고기가 있고요. 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지금 문을 뿅 통과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합격.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림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민화로는 뭐가 있냐면 호랑이와 까치가 있죠.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물려주는 거. 까치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합격이지만 보통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집에는 그 책장이 그려져 있고 책이 꽂혀 있는 그림. 그런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게 또 과거 시험 합격을 또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소망을 담은 그림들, 민화가 큰 인기를 끌어요. 이거는 약간 일회성이에요. 뭐냐면 그림이 막 고급스럽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붙여놨다가 연예인, 예전에 우리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면 브로마이드 사서 붙여놨다가 좀 해지거나 좀 식상해지면 뜯어서 버리고 새로운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화가 서민문화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 후기 때 풍속화가 또 큰 인기를 끕니다. 풍속화의 대가가 누가 있을까요? 대가가 바로 김홍도,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제가 쓰는 두 번째 인문학서적 조선을 풍미한 16인의 소울메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복 선생님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대 풍속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김득신도 마찬가지예요. 인물 문제로는 아니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의 풍속화 그림을 여기 던져놔요. 제시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경제 상황, 사회 상황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조선 후기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고 당연히 그거 주고 조선 후기 문화를 물어봤을 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다.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시사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판소리, 탈놀이가 유행하였다. 사설 시조가 유행하였다. 미나가 그려졌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서민 문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쭉 보시면 배경에 첫 번째 배경이 뭐냐면 조선 후기에 상업이 발달하면서 서민의 경제력이 확대되죠. 그러면서 분홍가, 거상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문화를 즐기면서 문화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글을 알았으면 좋겠다. 서당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한글 소설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중인층, 서민 등이 문화를 주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민 문화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문화를 주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솔직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동안 까지 못했던, 건들지도 못했던 양반들을 비판하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탈놀이도 그렇잖아요. 맨날 말뚝이가 양반 까잖아요. 자기 주인. 그런 것들이 등장했다라는 거. 이제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몇 개 보자면 한글 소설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읽어주는 정기수라는 아저씨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리고 사설 시조가 또 크게 인기를 끌었다. 시조의 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형식이 없이 쓰는 것. 그리고 시사조직, 시를 쓰는 조직. 특히 중인계층들, 서민계층들이 시조를 쓰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보여줬죠. 짠 하면서 쓰는 시사조직. 이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선지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위항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항문학이 뭐냐면 그동안 홀대받았던 양반을 제외하고 중인계층, 서얼들, 일반 평민들이 쓴 작품들을 위항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후기 때 서민들이 문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위항문학이 이때 언제? 조선 후기 때 등장을 하겠죠. 여기 내용까지 잡아드렸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시사조직 모습이에요. 중인들이 시조를 쓰는 모습이고요. 공연예술로는 판소리와 탈놀이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상업의 발달 속에 호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판소리는 양반에게도 인기를 끌었고요. 큰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신재유가 판소리를 정리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탈놀이 같은 경우는 양반을 맨날 비판하는 거. 우리 말뚝이가 자기 주인 까는 거. 여기 판소리. 그리고 아까 동진이가 판소리를 했던 거 들려드렸죠. 동진이가 열심히 판소리 공부하는 아름다운 시절. 넘어가서 여기가 탈놀이고요. 이것도 탈춤이고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은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3대 풍속 화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작들,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김홍도 거구나, 이게 신윤복이구나, 이게 김득신이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근데 김홍도와 김득신은 그림풍이 약간 비슷해요. 이걸 가지고 사실 막 치사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단원 김홍도 문제 내면 누가 봐도 김홍도를 그림인 걸 알 수 있는 거. 김득신을 오답 선지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김득신 그림을 활용할 때는 이게 조선 후기 문화를 물어보거나 경제 사회를 물어볼 때 활용이 될 겁니다. 특히 신윤복이나 김홍도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주 나오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눈에 익혀야 돼요. 특히 신윤복은 미인도를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단오풍정이라든지 각종 그림은 다들 알아요. 눈에 익어요. 딱 봐도 이게 신윤복 그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신윤복 옷이잖아요. 신윤복 그림. 쌍검대무. 기녀들이 지금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아끼는 옷 중에 하나인 단오 품정이 들어가 있는 옷. 이거 지금 옷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품절돼서 몇 년 전에 나온 거에서 여러분들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신윤복의 그림들. 그림은 제가 PPT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나 얘기했었죠. 가장 일상적이고 넓은 저면, 생활 문화를 가진 그림이고 나무나 동물 등을 소재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미나가 유행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홍도 그림. 사실 김홍도 그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우리 홍도, 단원 김홍도 그림 딱 압니다. 그 다음에 신윤복. 신윤복은 어떻게 보면 김홍도가 일반 서민들의 삶을 진짜 제대로 익살스럽게 표현을 했더라면 신윤복은 고위층의 그림을 많이 다뤘죠. 고위층의 모습을 그림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게 김득신의 그림이고요. 이게 미나입니다. 호랑이와 물고기. 물고기는 뭐 다산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예술에 또 새로운 경향이 있어요. 예술에 새로운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전과 다르게 한문으로 그려진 학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전과 달리 조선 후기 때 와서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많이 탄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의 양반전, 호질, 허생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양반의 무의도식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진경산수화.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진경산수화는 진짜 우리 경치, 우리 산, 우리 물을 그리자라는 게 바로 진경산수화예요. 조선 초기만 해도 우리의 경치가 아니라 가보지도 않은 중국의 막 경치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딴 거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 후기 때 실학가 그리고 국학운동의 일환으로 또 문화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중국 말고 중국의 역사 있던 거 말고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자. 중국의 지리 말고 우리의 지리를 알자. 그리고 우리의 경치를 그리자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진경산수화라는 화풍입니다. 진짜 경치, 우리 산, 우리 물, 진짜 우리 경치를 그리자. 이 화풍을 완벽하게 개척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선 정선입니다. 그래서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와요. 진경산수화 설명 다 줍니다. 조선 후기 때 우리 자연의 실상을 샤라샤라 꾸랑꿍 다음에 해당되는 작품을 고르시오. 또는 정선 설명 다 주고 다음 인물의 작품을 고르시오. 했을 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인왕상이 비 온 뒤에 갯 모습을 그린 거. 그 다음에 금강전도, 금강산의 모습을 그린 거. 요거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 문화를 지금 여러 가지 사로 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선 후기구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단독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따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누구 건지를 또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양화 기법에는 강세양 선생님의 영통골 입구도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된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신윤복, 정선, 김홍도 단독으로 나올 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겠죠. 요거는 돌이 들어가 있어요. 계곡 입구인데 영통골 입구도예요. 입구도인데 돌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근법이 들어가 있어요. 가까운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는. 자, 그리고 김정희의 세안도 너무 중요합니다.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고 이 세안도 그림이 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또 세안도는 제가 하나 작품을 또 꺼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김정희의 세안도죠. 네, 김정희의 세안도인데요. 이거는 또 스토리를 아셔야 돼요.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요, 여러분들.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다 잃고 떠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연락하던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을 해요. 왜? 권력을 잃었는데 누가 연락을 하겠어요? 그러자 김정희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상태가 있는데 이때 제자였던 상적이, 이 상적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본인이 제주도를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상적이가 역관이었어요. 통역관. 통역관으로 중국의 청나라를 갔다가 돌아오면은 자기 스승을 위해서, 김정희를 위해서 귀한 각종 책들을 또 제주도로 보내주긴 합니다. 그런 상적이의 마음, 장하다 우리 상적이 넘나 의리 있다 상적이, 그러면서 상적이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이 바로 세안도입니다. 변치 않는 절개를 표현한 게 세안도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이 샤랑샤랑 꿀랑꿀랑 다 들어가요. 그래 놓고 다음 인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오는 것은 추사 김정희, 좀 이따 보겠지만 추사체를 창안하였다. 정답. 또 김정희는 우리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가 진흥왕이라는 걸 밝혀냈다. 무슨 책을 통해서? 금석관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까지 잡아드렸고요. 이게 바로 인왕제색도입니다. 정선의 그림, 우리 경치를 그린 거. 그러면 이게 정답일 때는 항상 오답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조선 초기 때 나왔던 거. 목류도 원도가 오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금강존도입니다. 정선에. 그리고 이게 영통골 입구도예요. 강세양의.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될 겁니다.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원근법. 그리고 김정희의 세안도. 자, 그림에 이어서 서해 부분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등장을 하는데 이광사의 동국진체. 그래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의 추사체는 아셔야죠. 새롭게 창항했던 글씨체 추사체. 그리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또 정리 하나 하셔야 돼요. 요게 조선 후기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도자기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은 우리 고려 초기 때는 아무 문양이 없는 청자였던 순청자. 그러다가 고려 중기 때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우리가 잘 아는 상강기법으로 아름다운 빛이 세계 고려청자, 상강기법이 들어갔으니까 고려청자, 정확하게는 삼강청자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몽골의 침입, 고려 후기 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인 외부의 침입으로 삼강청자를 만드는 기법이 끊겨버립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도공들이 지방 곳곳에서 컨츄리틱하게 지방색을 듬뿍 담은 도자기를 만들어내죠. 청자에다가 얼굴에 분칠을 한 듯한 분청사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분청사기가 언제냐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인기를 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조선 중기 때 살인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오로지 성략으로 가득 차있는 살인파가 권력을 잡자 그들의 마음을 담은 뽀얀 순백자가 조선 중기 때부터 큰 인기를 끕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와서 청화백자가 큰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제가 나올 때 청화백자가 유행하였다 이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청화백자가 뭐냐면 이겁니다. 백자에 푸른색 물감으로 된 코발트 안료가 들어간 거예요. 코발트 안료가. 아까 제가 한잔 했었던 청자잔이죠. 이게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요 푸른색 물감이 100% 수입이에요. 100% 수입. 그렇다 보니 금액 자체가 비쌌던 거예요. 이 청화백자가 조선 후기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던 거야. 그런데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 파란색 물감 안료, 코발트가요, 헐값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청화백자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여성들의 워너비 가방, 샤넬 가방이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금액보다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방이 가격이 절반이 떨어지면 예전에는 살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이 정도 같으면 돈 모으면 살 수 있겠는데?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청화백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번 분홍, 돈을 많이 번 상인들, 옛날에 정말 갖고 싶었는데 택도 없었는데 이제 돈도 좀 벌었는데 가격 떨어졌네? 미친 듯이 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화백자가 조선 후기 때 되면요, 이런 도자기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앞에 봤던 술잔, 심지어는 꽃병으로도 필통으로도 별의 별거로 다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청화백자가 유행하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특히 조선 후기 때 크게 많이 유행을 했고요. 초기에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널리 퍼진 거는 조선 후기 때 와서 흰 바탕에 푸른 빛깔,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용품으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요. 위에 게 동국진체, 아래가 추사체입니다. 그리고 청화백자, 푸른색 물감 코발트, 그리고 동진이 방송 촬영차, 도자기 박물관에 가서 동진이 청화백자 옆에 서 있습니다. 우리 동진이. 그리고 동진이가 잠깐 흑자라는 도자기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검은색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 홍보대사로 잠깐 활동을 했습니다. 동진이. 자, 이제 조선 후기의 건축물인데요. 자, 이거는 출제율이 극히 떨어집니다. 뭐 따로 막 언급이 되진 않지만 오답 선지로 자주 활용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으로 출제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알면 되긴 해요. 일단 보긴 할게요. 양반 분홍 상공업, 특히 돈을 많이 번 분홍가 상인 계층이 그 돈 많이 번 걸 바탕으로 자기 사는 지역에 큰 절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절이 등장을 해요. 다층 건물로 지어지는 대표적으로 김제, 근산사, 미륵전, 구례, 하엄사, 곽항전이 대표적인데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보은지역, 이거는 지역사 문제로 나올 때도 활용이 될 거예요. 나중에 지역사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보은지역에 있었던 이 법주사 팔상전, 시험에 단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팔상전에 대한 설명 싹 다 주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탑을 사진에서 고르시오. 우리 예전에 탑 문제 나올 때 나오는 그 패턴으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현존, 지금 남아있는 나무로 만든 목탑 중에 유일한 목탑입니다. 남아있는 것 중에요. 현존 남아있는 5층 목탑 중에 유일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목탑인데 그러면 현존 남아있는 조선시대 유일한 5층 목탑이 또 되겠죠. 그럼 이 설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됩니다. 사진에서. 사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또 팔상전이라는 이름에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왜 팔상전이라고 부르냐면 이 8이 숫자 8입니다. 이 법주사 팔상전 안에 싹 들어가면요,
8개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8개 그림. 근데 그 8개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석가모니. 석가모니 인생 중에 정말 중요했던 장면들. 딱 8컷만 딱 뽑은 거예요. 8장면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각자 인생에 정말 중요한 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진이 같은 경우는 뭐 EBS 데뷔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이투스 데뷔라든지 이런 8개. 그걸 딱 뽑아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게 팔상전이에요. 그러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설명 다 주고 팔상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PPT를 잠깐 보시면은 정유재난으로 잠깐 불탔다가 인조도 다시 중건했고 현존 남아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입니다. 그리고 8장면으로 표현한 팔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5층 여기 들어가면 석가모님의 그림 8컷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정답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팔상전인 걸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조선후기 건축물로는 뭐 이런 것들이 건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재건한 경복궁의 근정전 경회로 이거는 흥성대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요. 여기가 김제 금산사 미륵전이고 여기가 구례 하암사 곽항전이죠. 그리고 뭐 수원화성이고 뭐 경복궁 경회로가 있습니다. 끝났고 특히 요거 2개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나올 때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선 후기 때 서구의 문물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곤여망국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사진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벨테브리 이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의도치 않게 표류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인조 반정과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전이 일어났던 인조 때 제주도에 벨테브레는 외국인이 표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박연으로 바꾸죠. 그리고 서양의 기술을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또 하멜이라는 아저씨가 표류를 해요. 이때 박연이 통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멜은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쓴 책이 있죠. 하멜 표류기.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곤여망국전도요. 오늘날의 세계 지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조선 초기 때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졌던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가 있냐? 우리 예전에 배웠던 홍대영의 지전설, 무한우주론, 특히 지전설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구나. 이걸 봤더니 예전에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만 해도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제일 크고 나머지 나라가 코딱지만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네. 이 지도를 통해서도 뭘 할 수가 있냐.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났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 여기는 망원경이고요. 이게 하멜 표류기 책이고요. 천문학으로 가시게 되면은 김성문의 지전설, 홍대영의 지전설 무한우주론, 그리고 혼천이를 만들었던 거, 중국 중심의 세계관, 성리학적 세계관 비판, 이거 했던 건 반복이죠. 그리고 김육 등의 노력으로 청으로부터 간력계산법인 시연력을 도입합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의 수시력이라면 김육에 의해서 역법은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때는 시현력이다라는 거. 그리고 곤여망국전도 전래 중국 중심의 세계관 탈피 언급을 해드렸고요. 이게 홍대영이 만들었다는 그 혼천이에요. 혼천이. 홍대영은 예전에 실학자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각종 책인데요. 이런 책들이 또 있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신속의 농가 집성.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대성, 해야 되는 일을 집대성한 건데 이때 이양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세당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박세당의 사변록. 그러면서 주자 성리학을 좀 다른 관점으로 보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박세당은 색경이라는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색다른 경작법, 채소, 과수, 화초의 재배법 등을 소개했다라는 거. 박세당의 색경은 박세당 인물 문제로 활용이 돼요. 이 책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홍만선의 뭐 산림경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뭐 박지원의 가농속초, 왜 이런 농업책들이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뭐 정답이 되거나 오답 선지로도 활용이 잘 안 될 거예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정도는 간혹되면은 정말 굳이 낸다라면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최근에는 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회차 이전에는요.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은 좀 중요하죠.
일단 허준의 동의보감은 강해군 때 만들어졌다는 걸 꼭 제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왕이 오른 강해군, 임진왜란한테 다친 우리 백성들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때 나온 게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허준의 동의보감은 조선 최대 의학서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동양의학의 최천년에 뭐 정수, 선조 때 편찬돼서 강희군 때 완성이 됐고요. 중국의 각종 책 다 합쳤고 이걸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문제가 한 3번, 4번 치면 한 번 정도 나와요. 이 지정된 문화재만을 가지고. 그때 동의보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은 강해군 때 만들어졌다, 편찬되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동의보감이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전에 의학서적에서는 어떤 병에 대해서 예방을 한다? 이런 예방 차원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 이때 거의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동의보감 책에서. 그래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허임의 친구 경험방은 딱 봐도 뭘까요? 침을 놓고 경험했던 거를 모든 처방전을 다 집대성한 겁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마가의통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했던 거 복습입니다. 치료가 정말 어려웠던 천년도와 홍역을 소개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걸 다뤘던 거. 정약용 일문 문제가 나올 때 단독으로 나올 때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은 아마 한 30회차 이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단독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전부 다 오답 선지로 활용합니다. 동의수세보원 책을 보게 되면 사상의학을 확립시켜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몸의 체질, 사람들의 각 체질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태양이에요. 태양인이 뭐냐면 몸에 이제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약간 정열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약간 텐션이 하이 텐션이죠. 저는 스스로 하이 텐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미쳤대. 고텐션이래. 요런 게 태양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프죠. 아플 때 몸에 좋다라는 뭐 인삼, 산삼 이런 거 먹죠. 저 죽어버립니다. 원래도 열이 많은데 열 많은 거 먹어버린다? 죽어버려요. 그럼 그런 건 누가 먹어야 되냐? 소음인. 여기 소양이 뭐 소음인 여기 있네요. 소음인. 체질이 약한 사람들. 좀 항상 몸이 차갑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처럼 체질에 따라서 질병 치료를 분류한 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또 잡아드렸고요. 이제 기술로 가시게 되면 뭐 정두원이 명에서 뭐 천리경, 자명종, 홍익포 등을 들여왔다라는 거고, 정약용도 했던 거 복습입니다. 실학 집대성했던 정약용, 정조의 오른팔이던 정약용은 정조가 수원화성을 지을 때 중국 책이었던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죠. 그래서 그 거중기가 수원화성 축조에 활용이 되었고 한강 배다리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최한기의 지구전요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는 출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심화해서 오답 선지로 간혹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책이고요. 여기가 정약용의 거중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서민들이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대요. 김홍도의 풍속화. 진경산수와 맞고 수시력 틀렸죠. 시험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몰랐더라도 탈춤, 판소리, 한글소설 전부 다 조선 후기 서민문화 특징이잖아요. 1번은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화풍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거는 소거법으로도 풀 수가 있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책가도, 노인책 요런 거 다양한 주제의 미나래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판소리, 탈춤, 보부상, 한글소설, 정기수, 병난도 인삼 사는 송해상인. 송나라가 고려 초기 때잖아요. 그리고 병난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죠. 자, 3번입니다. 밑줄근 이 시기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한글소설이 유행했대요. 조선 후기. 새책가 빌려주는 거. 성행했고, 그다음에 저작거리에서 한글소설 읽어주는 정기수가 인기를 끌었대요. 조선 후기. 관련된 거 찾으면은 조선 초기 세조 때 인왕제서 진경산수와 정답 2번. 개미자 개 같은 글자 태종 이방원, 분정사기 고려말이 조선 초기, 직지심취요절 고려시대. 4번입니다. 단원 김홍도. 단원 김홍도 그림 정답 2번. 1번은 정선, 3번은 신윤복, 4번은 강세왕의 영통고리 입구도, 5번은 세안도 김정예. 그리고 5번입니다. 제가 요 미인도 요걸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제가 본문에 넣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이거를 문제를 가져다 이렇게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책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동진이는 돈이 없어요. 가난한 강사입니다.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문제로만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조선 후기 풍속화가 땡땡의 미인도인가요? 그래서 양반들의 풍요와 남녀 사이 애정을 소질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신윤복이죠. 해원 신윤복 특별전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인도고요. 신윤복의 그림을 찾게 되면은 아까 제가 옷을 보여드렸던 월화정인, 달 아래서 지금 정인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그림은 1번 김홍도, 2번 고사간수도, 3번은 김득신의 그림. 이거는 광상의 영통그립구도. 6번 겸재, 겸재정선 끝났습니다. 금강전도 아니면 인왕지색도. 정답은 3번이죠. 3번. 그리고 2번, 5번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정답이 되는 일이 없을 테니까. 1번이랑 4번은 안견의 목류도 온도, 1번은 영통그립구도. 그리고 7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인데 세안도래요. 제주도의 유배생활, 우리 상적이 세안도. 그러면 김정희는 금석 과한록을 통해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임을 밝혀냈습니다. 1번 유득공, 2번 정약용, 4번 정제두, 5번 안견. 8번 보은. 좋아요 6개. 별로 없네요. 좋아요가. 인조 때 중건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목탑 5층 목탑 팔상전. 석가모님의 장면 8장면. 법주사 팔상전. 정답은 1번.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다 풀어봤고 모든 내용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끝났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근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